네, 안녕하세요. 거의 없답니다.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거의 없다가 매주 신작 영화를 보고 곧바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이번 주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다룰 영화는 특별히 제가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영화는 발레리나입니다. 일단 세계관이 되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조닉 유니버스에 속해 있는데 뭐 1편 이후다 아니면 2편 이후다 이렇게 명확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일단 조닉의 손가락 상태를 보면 이 손가락이 없죠. 이 손가락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3편 이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편에서 조닉이 이 손가락을 자른단 말이에요. 그 이후의 이야기라는 뜻인데, 조닉 시리즈 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편 이후의 조닉은 그 킬러 소사이어티의 그 하이테이블한테 완전히 찍혀가지고 거의 목숨만 붙어가지고 도망다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여유롭게 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4편 이후다? 그럼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컨티넨탈 호텔의 컨시어지인 카론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4편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편 이후 4편 이전이란 얘기인데, 역시 그러면 조닉의 자연스러운 등장이, 특히 마지막에 자연스러운 등장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해요. 3편과 4편 그 어딘가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제 결론은 그겁니다. 그냥 생각하지 말자. 아니면 그냥 멀티버스라고 생각하자. 조닉이 똑같이 손가락 자르고 뭐 복귀했던, 그리고 카론이 살아있던 다른 멀티버스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속이 편할 겁니다. 어차피 이 영화에서 조닉이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뭐 비중이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그냥 전설적인 킬러인 조닉의 존재만 알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 조닉 3편과 4편 사이에 좀 드라마틱한 부분을 이 영화에 좀 삽입할 수도 있었을 텐데 디테일하게 살리지 못한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발레리나를 보러 온 사람이 조닉 시리즈를 안 봤을 리가 없고, 그렇다면 조금 디테일을 챙겼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른 이제 유명한 시리즈들의 스핀오프 영화들에 비하면 굉장히 성의 있는 태도라고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일단 이 세계관의 가장 중심 인물인 존 윅이 직접 몸소 등장을 하는데, 비중이 너무 크게 되면 이 영화의 오리지널 주인공인 이브의 서사를 좀 좀먹게 되거든요. 그 이브의 서사를 좀먹을 정도는 아니고 정말 적절한 수준으로 등장을 해주는데, 키아누 리브스가 이제 60살이에요. 60살이 넘었어요. 조닉 시리즈에서 봤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해서 반갑기도 하고요. 이 조닉이라는 인물이 킬러 소사이어티에서, 그러니까 킬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넘어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스피노프 영화에서 상당히 성의 있는 애프터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키아누 리브스는 역시 성실한 사람이에요. 정말 인성도 좋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성실하고 자기 시리즈를 굉장히 사랑하는, 자기의 프랜차이즈를 사랑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배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도 좋아하고요. 오토바이 좋아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이지 이게? 키아누 리브스는 참 아주 훌륭한 남자다,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피노프로서 이 조닉 세계관에 확실하게 안겨있는 이 작품의 정체성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독립된 이야기로서는 어떨까? 사실 이 영화 한 편에 존재하는 이야기는 서사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조닉이 등장하고 등장하지 않고는 일단 부차적인 문제거든요. 자, 중심적인 이야기는 이브 마카로라는 여성이 킬러로 자라나서 아버지의 복수를 한다는 복수극입니다. 당연히 복수극이겠죠. 조닉 세계관의 새로운 스피노프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알아도 됩니다. 이브 마카로라는 여성이 조닉 세계관 안에서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복수극, 이렇게만 알면 이 영화의 스토리는 끝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면 좋은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바로 루스카 로마라는 집단인데요. 여기는 암살자 양성 집단이죠.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러시아 정교회 교회와 전통극을 상영하는 극장으로 위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남성과 여성 암살자를 길러내는 킬러 양성소죠. 이 집단이 바로 루스카 로마라는 집단이고, 여기에는 디렉터라는 여성이 가장 대빵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스카 로마라는 집단에서 이브 마카로, 그러니까 주인공 여성이죠. 아나 데 아르마스가 연기한 이브 마카로는 조닉의 후배로서 킬러로 양성되게 됩니다. 다 성장하고 난 다음에 킬러가 아니라 카키모라라는 다른 사람을 지키는 존재로 탈바꿈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킬러나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조닉의 후배로 자라나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루스카 로마라는 집단 역시 조닉 세계관의 가장 최상층이죠. 더 하이테이블, 그러니까 암살자 집단, 온갖 범죄자 집단의 가장 최상위층의
예하 조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조직이 있죠. 컬트라는 조직인데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 마을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는 약간 시족 사회예요. 외부와의 소통이 없는 닫힌 사회라고 볼 수 있고요. 특이한 점은 이 할슈타트 마을 전체가 암살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인을 받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다 이렇게 자급자족해서 새로운 자손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인을 받기는 하지만 할슈타트 마을 내에서 태어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태어난 아이들은 이 마을 밖으로 이 컬트라는 집단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재정일치 사회고요. 종교와 사회가 합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여기 이제 총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집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왠지 특정 종교 이해가 안 간다고 해도 별로 걱정하실 게 없는 게 가브리엘 번이라고 하는 유주얼 서스펙트에도 나왔던 굉장히 명배우가 등장을 해서 대사로 다 풀어주기 때문에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몰라도 되지만 알고 가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겠죠. 컬트라는 집단에서 외부인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외부인 아버지는 이제 하비에르 마카로라는 인물이 있는데 외부에서 이 시족 사회로 들어와서 딸을 2명 낳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브 마카로라는 아이고 하비에르 마카로라는 남자는 자기 딸을 암살자로 키우기 싫었어요. 딸을 데리고 도망치려다가 걸려서 자기 와이프도 희생당하고 본인도 희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브 마카로라는 아이는 혼자 남겨지게 되는데 이 아이가 루스카 로마로 가서 암살자로 길러지게 된다. 그리고 복수를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의 영화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도 말하지 않았지만 뭐 이 정도만 해도 어떤 내용인지 이미 다 눈치를 까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고아가 돼버린 이브 마카로를 루스카 로마로 데려다 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윈스턴입니다. 존윅 시리즈에 나왔던 그 컨티넨탈 호텔의 지배인 윈스턴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딱 들으면 왠지 이거 생각보다 약간 내가 이해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복잡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이 영화의 단점으로 느끼는 지점인데 다소 복잡해요. 복수극으로 가장 좋은 서사는 단순한 서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수라는 감정, 내가 저 자식을 내 손으로 처리해버리고 말겠다, 내가 받은 걸 돌려주고야 말겠다라는 감정은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합리적인 감정은 아니거든요. 자, 킬빌을 생각해 보시죠. 주인공 베아트릭스 키도라는 인물은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한테 머리에 총을 맞고 식물인간이 됐다가 4년 6개월 만에 깨어납니다. 깨어나 보니까 뭘 잃었어요? 내가 이 킬러 생활을 그만두게 했던, 블랙 맘마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게 했던 내 뱃속의 아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뱃속의 아이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뱃속의 아이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아트릭스 키도는 다시 블랙 맘마로 돌아가서 자신을 죽였던 사람들에게 처절한 복수를 감행하게 되죠. 쿠엔틴 타란티노는 이 단순한 이야기조차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일단 복수의 시작부터 보여준 다음에 이 주인공이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복수를 결심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죠. 진부한 이야기를 진부하고 복잡하게 하면 그건 너무 따분한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이야기를 일단 한번 꼰 다음에 지금까지 자기가 수많은 영화들을 접하면서 내가 좋아했던 온갖 장르들에 대한 오마주로 떡칠을 해서 발라놓습니다. 그래서 킬빌은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클래식한 복수극이지만 정말 조금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베아트릭스 키도가 왜 복수기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중간중간 계속 보여줍니다. 복수라는 비합리적인 행동의 동기가 꺼지기 전에 복수를 끝내버리는 거죠. 쿠엔틴 타란티노가 이렇게 온갖 화려한 기술을 총동원한다고 한다면 존윅은 어떻죠? 존윅은 아주 담백하고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주인공의 처지가 일단 킬빌의 베아트릭스 키도하고 좀 비슷해요. 전설적인 암살자였던 존 윅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평범한 남자로 돌아가기를 희망해서 실제로 평범한 남자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나를 평범한 남자로 돌려놨던 헬렌 윅이라는 사랑하는 여인은 불치병으로 사망해버렸습니다. 상실감에 가득 찬 남자 존 윅에게 남은 건 죽은 아내가 선물한 강아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웬 양아치 같은 새끼가 하나 기어들어와가지고 내가 제일 아껴 맞이했던 내 차를 훔쳐가고 거기다가 그 강아지를 죽여버렸습니다. 강아지 정말 귀여운데 말이죠. 그 비글 새끼가 정말 예쁘잖아요. 진짜 죽지 못해서 살던 존 윅이라는 남자는 이 기점에서 완전히 폭발해버리게 돼요. 그놈들을 싹 쓸어버리고 그놈들을 쓸어버리는데 방해가 되는 범죄 조직까지 함께 쓸어버립니다. 어때요? 굉장히 단순하죠?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존윅 1편에서 존윅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 사람은 이미 아내를 잃어버린 남자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강아지랑 딱 이틀 같이 지내고 강아지가 바로 살해당합니다. 그렇게 존윅을 등장시키자마자 복수라는 감정이 휩싸이게 하고 이 복수라는 감정이 식기 전에 이 영화는 존윅이 벌이는 온갖 복수 장면들을 아주 길고 자세하게 보여주는데 가장 많은 러닝타임을 소요하게 됩니다.
뭐 존윅이 어떤 점에서 센세이션을 했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존윅이 처음 개봉했을 당시만 해도 전 세계 액션 영화의 트렌드는요, 굉장히 짧게 끊어서 편집하는 거였어요. 본 시리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이슨 본이 주먹을 한 번 내지를 때 4번, 5번이 돌아가면서 바뀝니다. 혹은 테이큰, 리암 닐슨이 그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주먹을 한 번 내지를 때 역시 카메라는 4컷이나 5컷 정도로 이걸 쪼개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스피디하게 보이게 되죠. 이게 어떤 전 세계적인 액션 영화의 트렌드였는데 존윅은 그걸 깨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동작이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닌데 키아누 리브스를 데리고 무려 롱테이크로 찍어버리는 패기를 부리게 되죠. 액션 영화 주인공들이 대부분 이렇게 대놓고 살생을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존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짓수로 한번 들어 맺힌 다음에 바로 얼굴에 대고 그냥 총을 갈겨버리면서 어떤 주인공의 윤리적인 딜레마 같은 거 생각하기 전에 그냥 한 명 더 죽이는 이런 식의 굉장히 단선적이고 직선적인 액션 장면들을 만들어내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 액션의 흐름은 지금까지도 존윅 시리즈가 쭉 이어지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윅 시리즈는 그래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부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수라는 뜨거운 감정이 식어버리기 전에 복수를 감행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다면 발레리나는 어땠을까요? 여기서는 다소 아쉽습니다. 이브 마카로라는 주인공이 눈앞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건 한 10살 남짓했을 때 어린 시절의 일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렇게 잔혹한 죽음을 당하지도 않았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어디선가 날아온 총탄에 사망하거든요. 이브 마카로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를 갈면서 복수할 만한 명확한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 셈이죠. 본격적으로 이브가 복수에 나서는 시점은 거의 그때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후예요. 복수의 감정이 관객도 그렇고 주인공도 그렇고 생각보다 많이 식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객도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브의 아버지가 딸을 킬러로 만들기 싫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탈출을 단행했는데 딸내미가 아버지 복수하겠다고 또 킬러가 된단 말이야? 물론 누군가를 지켜주는, 그러니까 킬러로부터 위협을 받는 사람을 지켜주는 보디가드 같은 역할이었죠. 하지만 이건 너무 뻔한 술수입니다. 왜? 이브가 대놓고 킬러가 돼버리면 아버지의 유지를 너무 개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짜낸 끝에 얘는 킬러는 아니고요, 킬러로부터 당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역할입니다 라고 하지만 크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죽이거든요. 예, 거의 존윅 1편에서 존윅보다 더 많이 죽이는 것 같아요, 이브가. 이 어떤 화끈한 복수극으로서 이 발레리나라는 영화가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은 이 복수라는 감정을 폭발시켜서 폭발력을 제대로 액션 장면으로 이어가느냐, 이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격적으로 복수가 시작되기 전에 이 영화가 다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가령 루스카 로마라는 집단에서 이 이브가 여성 전사로 키워지는 과정이라든지 성장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에 깔아야 돼요. 그리고 존윅 세계관과 겹치는 부분은 무엇이고, 존윅도 한번 등장을 해야 되고 윈스턴도 한번 등장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조금 길게 늘어지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늘어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점은 이 복수의 뜨거운 감정이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게 강아지의 복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당성이 있어요. 하지만 복수의 화끈함, 그래 잘한다 저 새끼들 다 쓸어버려, 이렇게 관객이 감정이입하기에 훨씬 좋은 건 존윅 1편 쪽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존윅 1편을 내가 너무 재밌게 봐서 혹시 어떤 감정적으로 조금 더 그쪽으로 응원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존윅 1편을 다시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서사적인 문제가 맞는 것 같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감독이 누군가 하니 렌 와이즈먼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이제 액션 영화를 주로 만들었고 특히나 여성 원탑 주인공을 기용한 액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자, 우리 PD 화면 붙일 준비하세요. 언더월드 시리즈입니다. 자, 언더월드 시리즈에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자, 케인트 베켄세일이 전신 가죽옷을, 꽉 끼는 전신 가죽옷을 딱 입고 있다가 높은 난간에서 툭 떨어지는 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그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렌 와이즈먼 감독의 출세작이에요. 거기다가 영화 감독으로서만 출세를 한 게 아니라 남자로서도 출세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시리즈를 찍다가 케이트 베켄세일하고 결혼했거든요. 네,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일만 할 일이지 왜 여배우를 꼬시고 그래. 그리고 나서
또 만든 영화가 바로 다이하드 4.0입니다. 브루스 윌리스 빨리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자꾸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는 뉴스가 들려서 마음이 아픕니다. 다이하드 4.0이라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만들었고요. 이 사람의 영화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두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 일단 미적인 감각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언더월드 시리즈 감독을 오래 해서 그런지 굉장히 칙칙한 분위기를 잘 살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굉장히 부각되는 영화들을 만들었죠. 심지어 다이하드 4.0도 브루스 윌리스와 그 딸의 관계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든 영화가 이제 토탈 리콜 리메이크인데 뭐 이 영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망했어요. 네. 망했고 평가도 별로 좋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하나, 여성 악당도 꽤나 잘 만들어요. 언더월드 시리즈도 그렇고 토탈 리콜의 케이트 베켄세일 역할도 그렇고 다이하드 4.0에 나왔던 매기 큐도 그렇고, 어쨌든 여성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잘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비주얼 뛰어나고 액션 장면 연출 잘하고 여성 캐릭터를 잘 다룬다. 그렇다면 발레리나의 감독으로서 부족한 점이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이 사람의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서사를 좀 길고 장황하게 푸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렌 와이즈먼 감독의 약점이 이번 영화 발레리나에서도 좀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일단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서사가 길고 유려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물론 그래도 짧은 것보단 못하지만 길고 유려한 게 아니라 길고 좀 덜컹덜컹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브가 너무 우연한 계기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무기상을 찾아갔을 때 지발로 걸어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어떤 조직인지를 굳이 알려주는 악당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지나치게 덜컹거리고 서사가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혹은 저보다 더 서사 중심으로 영화를 이해하시는 분들께 이 영화의 초반 서사는 길고 좀 지루한데 그다지 설득력도 없는 서사가 될 확률이 좀 있어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존윅 세계관 영화인데 우리가 그거를 서사 보려고 보냐? 액션 장면 보려고 보는 거지 스토리 보려고 보는 영화 아니야. 거기에 100% 동의는 못해도 꽤나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액션 영화도 일단 좋은 서사로 관객들을 붙잡아 놓은 다음에 액션을 해야 더 효과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는 해요. 하지만 나는 그냥 뇌 빼고 액션만 볼 거야 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영화의 액션은 어땠는가,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보죠. 존윅 시리즈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는 버스터 키튼의 영향 하에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의 어떤 슬랩스틱, 그러니까 몸을 사용하는 액션 영화든 액션 코미디 영화든 뭐가 됐든지 간에 두 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버스터 키튼과 찰리 채플린입니다. 이 영화와 존윅 시리즈는요, 슬랩스틱을 거의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버스터 키튼의 영향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장면 중에도 주인공 이브가 들어간 집에서 버스터 키튼의 영화가 TV에서 흘러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 영화를 직접적으로 오마주하고 이 영화를 계승합니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장면입니다. 액션 영화에서 일견 코믹해 보이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버스터 키튼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존윅 4에서도 힘들게 기어 올라가 놓고 계단 끝까지 굴러떨어지는 존윅이라든지, 아니면 이 영화 발레리나에서도 서로 이제 접시로 뚝배기로 막 접시를 깨면서 싸우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장면들은 이거 웃기려고 찍은 건가? 갑자기 왜 이런 개그씬 같은 장면을 왜 넣은 거지? 버스터 키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숨기지 않은 장면들입니다. 일단 오마주는 오마주고 액션 영화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는가? 일단 저는 약간 혼란스럽고 좀 길고 장황한 전반부를 제외하고 나서 할슈타트 마을에 들어서고 나서는 이 영화가 그때부터 조금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죠? 존윅 세계관에 있는 사람이지만 주인공이 존윅이 아니라 존윅과는 완전히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존윅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존윅이 이미 다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나 데 아르마스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액션의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윅과는 분명히 달라야 해요. 존윅 세계관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도 안 됩니다. 감독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의외로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렌 와이즈먼 감독은 어떤 돌파구를 찾느냐, 대놓고 말을 하죠. 녹이라는 캐릭터가 너는 남자보다 피지컬이 약하니까 남자처럼 싸우면 안 돼. 네가 존윅처럼 싸울 생각을 버려. 넌 여자처럼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주로 민첩한 채술, 존윅보다는 훨씬 작고 훨씬 민첩하거든요. 손에 집히는 물건이랑 물건 다 집어 던지고 찌르고 막 때리고 식칼로 찌르고 후라이팬으로 후려 갈기고, 이런 종류의 약간은 성룡스러운 액션을 주로 구사를 합니다. 뭐 존윅 같으면 그냥 뭐 바깥다리 후리기 같은 거 한번 한 다음에 맞박에다 총알 박으면 끝날 일인데, 아나 데 아르마스는 훨씬 더 길고 복잡하고 어렵게 싸워요. 훨씬 더 많이 도망가고 훨씬 더 많이 두드려 맞으면서 싸웁니다. 그런데 그게 주인공의 서사하고 잘 맞아 떨어지죠. 게다가 존윅과는 다르게 이 영화의 개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나 이브가 수류탄을 가지고 싸우는 장면들이 많았던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거는 자기 아버지를 계승하는 장면이거든요. 영화 처음에
자기 아버지가 그 연막탄이 잔뜩 들어있는 탄통을 열고 연막탄을 이렇게 몇 개 쑥쑥쑥 뽑아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 후반부에 이브가 이 수류탄통에서 수류탄을 몇 개 뽑아서 똑같이 활용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브가 계승하는 것이 존윅보다는 자기 아버지 하비에르를 계승한다 라는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장면이었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소소한 아이디어와 개성이 잘 만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끝내주는 장면이 있는가? 죽여주는 장면이 있는가? 원래 액션 영화는 머릿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는 끝내주는 장면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보호를 달고 싶어요. 액션의 양은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그런데 강렬하게 와서 박히는 장면은 화염방사기 부분을 제외하면 크게 없습니다. 일단 주인공의 피지컬 쪽에 약간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싸움의 방식이 그렇게 배드에스스럽지 않고 조금 더 강렬하다라기보다는 좀 더 재기발랄하게 싸우는 장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불만인데 아나 데 아르마스는 굉장히 훌륭한 배우고 굉장히 예쁩니다. 이 예쁘다는 게 그냥 칭찬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헐리우드의 여성 원탑 액션 영화 주인공들 계보를 쭉 보면은 뭐 터미네이터 2의 린다 해밀턴이라든지 아니면 툼레이더 시리즈의 안젤리나 졸리라든지 에이리언 시리즈의 시고니 위버라든지 아니면 가깝게는 뭐 헝거게임 시리즈의 제니퍼 로렌스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남자 못지않은 피지컬을 갖고 있거나 다소 강렬한 인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나 데 아르마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비 맞은 강아지상의 얼굴이에요. 겁먹은 채로 싸우는 것 같은 인상을 좀 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전형성을 찾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으나, 그리고 특히나 이 영화는 그런 아나 데 아르마스를 데려다가 남자 못지않은 거친 액션을 하게 만드는 게 이 영화의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걸 마냥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주얼적으로 약해 보이는 지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존윅 세계관이 익숙하고 그 확장이 반가운 사람이라면 이 영화는 충분히 즐길만 할 겁니다. 아나 데 아르마스의 팬이라면 더더욱 즐거울 거고요. 각종 신박한 액션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살려내는 과감한 연출도 돋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화염방사기끼리 싸우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화염방사기와 소방호스가 물과 불로 싸우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애니메이션에서나 구현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 영화가 실사에서 그걸 구현을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애초에 존윅 시리즈가 갖고 있던 세계관이 그렇게 확장에 유리한 세계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존윅 시리즈는 처음에는 그냥 존윅 1편으로 끝날 영화였었거든요. 근데 예상외로 너무 흥행이 되면서 2편, 3편, 4편, 이제 5편까지 만들고 있고 거기다가 드라마 시리즈도 만들고 있고 스피노프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영화 여러 편을 우려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막 호환이 쉬운 세계관은 아니에요. 일단 단순하게 하나만 봐도 이 세계관에 도대체 킬러가 몇 명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죽일 사람보다 킬러가 더 많아. 확장을 하면 할수록 논리적인 약점이 드러나거든요. 이거 너무 뇌절인데? 너무 많이 가는데?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뭐 그런 건 됐고 그냥 머리 비우고 시원하고 상쾌하게 볼 수 있는 액션 영화가 필요하다. 그런 분들에겐 또 이 영화의 초반에 너무 긴 서사가 또 발목을 잡습니다. 초반 서사를 좀 과감하게 줄이거나 좀 빼버렸다면 뇌 빼고 보기에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하지만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하지만 또 이걸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이거 너무 뇌절인데? 이게 또 존윅 시리즈의 특징이기도 했어요. 일단 이 영화가 엔터테인먼트 존, 그러니까 할슈타트 마을이죠. 여기로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꽤 재밌습니다. 개성도 확실한 편이고 아나 데 아르마스는 많이 예쁘고요. 그래서 즐기려고 보기에도 초반 약점을 빼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다만 정두홍과 수영 씨의 출연씬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거긴 뭐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존윅 시리즈만큼 상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존윅 시리즈를 4편까지 봤기 때문에 단순 무식한 서사에 조금 질린 면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목표 지점이 명확한 영화도 흔치 않기 때문에 난 그래도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영화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관 관람도 괜찮은데요. 특히나 폭발음이라든지 아니면 총성 사운드 이런 소리가 명확하게 들릴수록 아마 이 영화는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드리는 저의 평점은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